1468년 9월 7일 그의 아들이 왕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이 인물이죠. 조선의 제8대 왕 예종입니다. 세조를 통해 꿀맛 같은 권력의 맛을 본 유자광. 유자광은 세조에게 그랬듯이 새로운 왕 예종의 눈에 들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예종이 즉위한 지 50여일이 지난 10월 24일 유자광은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건을 터뜨립니다. 바로 이 인물이 반역을 일으켰다면서 유자광이 영모죄를 고발합니다.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남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시의 난을 평정하면서 20대에 1등 공신 자리에 오르고요. 지금의 국방부 장관인 병조판서의 관직을 임명받은 젊은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20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유자광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을, 게다가 이시의 난을 진압했던 동료이기도 했던 남이를 영모죄인으로 고발하고 나선 거예요. 좀 이상한데? 이상해요. 유자광이 남이를 고발한 이유, 바로 남이의 이 문제적 말 때문이었습니다. 보시죠. 혜성이 이제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너도 보았느냐? 자, 원래 혜성은요 금방 사라져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혜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건 이상하고 불길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나타나게 하려는 징조다. 반역의 기운이다. 자, 이렇게 유자광은요 남이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듣고 이것은 틀림없는 영모라면서 고발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이를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내가 그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즉시 죄인으로 체포돼서 고문을 당합니다. 이때 남이는요 유자광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일 뿐 영모는 사실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후 남이는 세상에서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유자광의 고변으로 단 사흘 만에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남이가 극형에 처해지고 만 겁니다. 그 얘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얘기 하나로 그 큰 장군을 그렇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예종은 왜? 아니 유자광의 말만 믿고 이렇게 남이 사건을 빨리 종결시켰을까요? 예종도 믿음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뭔가 그 좀 없애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거 같아요. 이 어떤 새로운 장군이나 새로운 왕이 나오면 일단은 내 위치나 나의 권력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잘 따르거든요. 군사 신하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종은요 이 사건으로 조선 조정의 기강을 잡고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보기로 남이를 처형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얼자 출신의 갑사였던 유자광이 왕을 해치려는 영모를 막아내고 무려 1등 공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이야. 이때 유자광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또 살아남았네요, 유자광.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예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유자광이 영모를 고발하면서 예종의 마음이 들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유자광을 보는 조선 조정 신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천한 신분으로 왕의 비위만 맞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조정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유자광 이런 싸늘한 시선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유자강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자리를 올려준 건 오로지 왕의 총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1년이 흐른 뒤 유자강에게 또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예종이 죽어요. 진짜? 승아. 예종이 즉위 15개월 만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와, 20년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30년 보고 있었는데. 야, 이러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조정에 자기 편 하나 없는 유자강이 믿을 사람 왕뿐인데 유자강의 머리는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갑자기니까 사실. 그렇죠. 그리고 1469년 11월 28일 유자강은 또다시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 9대왕 성종입니다. 유자강은요, 성종의 눈에 띌 기회만을 노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종은요, 왕이 되기 전에 궁이 아니라 궁 밖에 살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유자강과 성종은 어떤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유자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초조하죠. 조조하죠. 만나야 맞다. 되는데. 아예 그게 없었구나. 아예. 그렇죠. 아마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교수님, 남들이 이렇게 끌어내리기엔 너무 높은 위치까지 갔거든요. 1등 공신으로서. 그러면 조금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이제 1등 공신이기는 한데 그 유자광에 대한 그 반대 논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러면 유자광은 성종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지금 성종이 친정을 하지 못하고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직접 통로가 없는 상황이죠. 얼자 출신 유자광은요, 자신을 비호하는 왕이 없으면 자신을 싫어하는 신료들 때문에 조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새로운 왕 성종의 마음을 얻는 게 급선무인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유자광의 급한 마음과 상관없이 성종에게 다가갈 기회는 무려 7년 동안이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와, 7년이요? 와.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유자광은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는 상소 한 장을 올립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의 상소였을까요? 신이 듣건대 농담으로 하는 말도 생각한 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한명회가 노매해서 이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세조대 공신 세력이자 당대 최고의 권력가 한명회를 영모죄로 고발한 겁니다. 드디어 한명회를. 맞습니다. 도대체 한명회가 무슨 말을 했기에 유자광에게 고발을 당했던 걸까요? 당시 성종 즉위 후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친정을 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한 정의왕후는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하죠. 자, 그런데 이때 한명회가 성종의 친정에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걸 지켜본 유자광이 한명회가 신하로서 넘어서는 안 될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을 또 잡은 거예요, 지금요. 네네. 자, 그런데 유자광이 한명회를 고발하고 나선 데는요, 더 심오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이 공신 세력들의 권력이 세조 때부터 약 20년이 넘도록 너무 커져 있었거든요.
성종은요, 이대로라면 자신이 친정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겠죠. 유자강은 이런 판세를 정확하게 눈치채고 승부수를 던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났을까요? 결국 성종은요,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지 않고 이를 마무리합니다. 유자강은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고발 대상 한 명회를 치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하지만 유자강은 이번 고발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 확실히. 성종의 마음. 그렇죠. 맞다. 유자강은요, 세조 예종에게 했던 것처럼 왕의 마음을 읽어서 이번엔 성종의 눈에 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유자강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립니다. 유자강을 도총관에 임명한다. 당시 궁궐을 지키는 부대 사령관격인 도총관은요, 정이품 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교수님, 성종이 유자강을 이렇게 마음에 들어 했지만 당연히 대신들의 생각은 달랐겠죠? 많이 달랐죠. 더더군다나 좀 조정해서 유자광을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는데 대신들이 유자광을 저놈 안 되겠다라고 완전히 마음을 굳히는 결정적인 상소를 유자광이 한 번 더 올리는데요. 성종 어느 날 이렇게 흙이 섞인 비가 한 달 동안 계속되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재앙이다. 근데 유교 사회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솔선수범해서 근신하고 하늘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건의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성종도 이제 근신하고 있는데 유자광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하는 지금 이미 근신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중신들이 자기들은 집에 가서 풍하고 눌리고 술 마시고 다 사치풍조가 지금 너무 심합니다. 이 말을 하죠. 야, 참 진짜. 저 청산유수. 야, 진짜. 성종의 마음을 한 번 더 얻었지만 이 상소를 계기로 이제 유자광은 모든 조정 신료들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것이고 이때부터 유자광은 조정의 모든 대신들한테 간신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유자광에게 희대의 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 겁니다. 유자광이 모시게 된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자광은요, 이 새로운 왕에게 냉큼 달려가 얼굴 도장 찍고 싶었겠죠. 하지만 유자광은 개인적으로 연산군에게 얼굴을 비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종이 사망했을 당시 유자광은요, 고향에서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유자광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연산군 눈에 띄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유자광, 이때 그가 노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종의 장례식. 유자광은요, 한양으로 올라가서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3년상 지금 어머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올라가요? 어머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 건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중에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이거는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유자광이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자칫하면 효를 저버렸다고 역풍을 맞아요.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네. 얼자 출신에 그렇죠. 어머니 효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자광은요,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자광의 주특기 뭡니까? 새로운 상소. 맞습니다. 유자광은요, 자신도 성종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신하의 도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홍자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 상중이라도 국상에 참여하는 게 옳다, 구구절절 간곡함이 담긴 상소문을 써서 올립니다. 충신 같네요. 대단하다 진짜.
지금까지 어심을 사로잡는데 백발백중이었던 유자강의 상소문. 이번 상소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산군은요, 유자강의 충심을 가상하게 여겼지만 신하들이 죄다 아니 되옵니다 반대하는 바람에 유자강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얘 시작됐구나. 예, 이제 시작도 못하게 막는 거죠. 예. 원천봉쇄. 예. 네. 유자강은요, 1497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으로 복귀한 유자강은요, 호시탐탐 연산군의 눈에 띌 만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자강은요, 눈이 번쩍 뜨일 엄청난 정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초. 사초는요, 실록을 만들기 위해 사관들이 기록한 자료지요. 사초. 그런데 성종이 죽고 편찬될 성종실록의 사초에 연산군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듣게 된 유자강은요, 헐커니 바로 이거면 연산군의 관심 바로 끌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들은요, 사초와 실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자강이 연산군에게 가장 먼저 사초의 문제점을 알리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이제 충신되는 거죠. 아니 그렇긴 한데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유자강은요, 원로 대신들과 함께 연산군을 찾아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사초에 있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뭐예요? 전하, 김일손의 사초에 불충한 글이 실렸기로 전하께 아뢰나이다. 불충한 말이라니. 세조대왕께서 노산군의 시신을 산에 버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으며, 또한 며느리 뻘인 귀인 권씨를 비롯하여 여염의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려 하였고, 소릉의 제궁을 파헤쳐 자, 보세요. 만약 이 내용들을 그냥 둔다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세조의 문제적 행동들이 실록에 영원히 남게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 왕실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자, 유자강의 고변을 들은 연산군,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삭제해야죠. 기록관 불러야죠. 네. 예. 1498년 7월 12일 문제의 사초를 쓴 사관 김일손을 체포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통렬히 뿌리 뽑으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요, 김일손을 모질게 고문하라 명령하죠. 그 뒤로는 조선 조정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때 사초가 발단이 되어서 연산군이 일으킨 충격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오사화,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오사화는요, 조선시대 최초로 일어난 사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최초의 사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자광. 유자광. 와, 근데 이건 정말 몰랐어요. 와, 신기하다. 자, 교수님, 유자광의 말을 연산군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연산군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조가 즉위했는데 그것을 즉위가 아니라 찬탈이야. 그렇게 보는 정서가 상당히 편만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왕위를 찬탈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연산군은 즉위한 초기부터 대관들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였거든요.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사설을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그 빌미 삼아서 대간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죠. 자, 유자강은요, 이런 정치적 흐름을 잘 꿰뚫어보고 연산군에게 필요한 걸 제 손으로 찾아 직접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마음에 들기 위한 유자강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자강은요, 사초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또 찾아냅니다. 와, 유자강 진짜 바쁩니다. 바쁘죠? 와. 자, 그 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조의제문. 중국의 황제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란 뜻이죠. 중국의 황제 의제는요, 어린 나이에 신하였던 항우에게 살해당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조. 누구? 단종. 그렇죠. 그렇죠. 세조와 단종. 유자강은요, 바로 이 조의제문이 왕을 죽인 중국의 항우에 빗대어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또 찾은 거예요. 또 찾아서 전하,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유자강의 고발을 들은 연산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화나죠. 이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문제의 사초를요, 뽀조리 불태워버리고요, 김일손을 포함한 5명을 거열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까지 이거 우리 해가지고 두반 참시하고 나서야 마무리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바로 무오사화의 내용이잖아요. 그 무오사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자강이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렇다면 이후 무오사화의 최대 공로자 유자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에게 그 충심을 인정받아 성종 때도 임명된 적 있는 무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 유자강은 5위 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됩니다. 이때 유자강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유자강. 와, 대단하다. 저는 연산군 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형 말대로 진짜 쉽네요.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또다시 유자강은요, 왕의 마음과 돌아가는 정책 판세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고발과 상소라는 유자강의 생존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죠. 유자강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의 마음을 속속들이 읽던 유자강조차 말문이 턱 막힐 일이었죠. 아마 이걸 보고 유자강도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갑자사화. 신하 100여 명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등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었죠. 갑자사화 왜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그 2명인가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맞습니다. 전하의 모우께서는 결국에 사약을 받게 되셨나이다. 연산군은요, 어머니 패비윤 씨가 후궁들에게 중상모략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패비가 된 건 물론 사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것까지 듣게 되죠. 이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연산군, 패비윤 씨를 중상모략한 성종의 후궁들을 죽여서 어떻게 했어요? 젓갈로 담가버렸죠. 이후 연산군의 손에 패비윤 씨와 관련된 신하들이 하나 둘 죽어나갔습니다. 사륙을 저지르는 연산군을 보면서 유자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상소문을 그만 써야겠다. 마지막이다. 이제는 쓸 수가 없겠다. 유자강은요,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조용히 숨죽여 지냅니다. 교수님, 이때도 연산군의 비위를 잘 맞추면 그냥 무사히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당시 갑자사화 때 보면은 연산군이 그런 이성적인 합리적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유자광도 지금 연산군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 그래서 갑자사화 때 동안에는 유자광이 조용히 지내요.
유자광도 조용하게 만든 연산군. 연산군의 갑자사. 와, 야. 유자광의 눈치로도 연산군의 마음은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군 그 자체가 됩니다. 정사는 내팽개치고요. 전국 각지의 미녀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였죠. 간혹 바른 말을 내뱉은 충신들은 연산군에게 무참히 살해됐고요. 조선 조정에는 간신들이 득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506년 9월 2일 조선 왕실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옥새를 내놓고 동궁으로 옮기시죠. 조선에서 신하들이 왕을 폐위한 최초의 사건, 중종 반정. 중종 반정. 연산군의 광기 어린 행동에 참다 못한 신료들이 칼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반정을 일으킨 신하들은요, 단 하루 만에 연산군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누가 즉위했다? 중종. 중종. 조선 제11대 왕 중종.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산군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를 갔지요. 연산군 곁에서 아첨하던 간신들은 반정군의 손에 모조리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종 반정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반정군 무리 가운데 아주 익숙한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잠깐만. 설마 이제 글로 갔어요? 와. 아니, 언제 글로 갔대? 유자광? 유자광이었습니다. 이야. 유자광은 이제까지 연산군에게 마음에 들도록 정말 노력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유자광이 연산군을 배신하고 반정 세력으로 돌아섰던 겁니다. 이야. 자,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전날 밤, 반정이 일어나기 직전 누군가가 은밀히 유자광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바로 거사를 주도한 반정 세력이었죠. 그들이 유자광을 찾은 이유, 그 이유는 폭정을 일삼는 연산군을 함께 몰아내자는 거였습니다. 교수님, 왜 반정 세력은 유자광에게 도움을 청한 건가요? 그러니까 유자광이 도청관을 3번이나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 더하기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을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정하는 그날 저녁에 이거를 부대를 새로 편성해서 이제 지휘관을 맡기는데, 그래서 반정 당시 때 1단의 독립부대를 지휘해요. 경험이 있죠. 그리고 유자광이 비록 서울 출신이지만 지략이 출중하고 뭐 그런 게 워낙 뛰어난 사람인 걸 다 아니까 그 반정했던 사람들도 유자광한테 손을 내민 거고, 유자광은 바로 손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유자광하고 이제 조정들이 처음으로 합이 맞았던 게 그날인 거죠. 중종 반정.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종 반정이 끝난 후 유자광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반정 세력 핵심이니까 의로운 일을 일으킨 공을 의논하여 3등으로 나누었는데 유자광, 신윤무, 박영문, 장정, 홍경주를 1등으로 하였다. 1등 공신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자광이 새로운 왕 중종 시대에 당당히 1등 공신 책봉을 받은 겁니다. 새롭게 즉위한 조선 제11대 왕 중종. 중종은요, 유자광이 모시게 된 무려 5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당당히 1등 공신 자리에 올랐으니 유자광은 뭐 또 탄탄대로를 걷지 않았을까요? 네. 탄탄탄탄. 그렇죠. 탄탄탄. 와.
그런데요. 네. 새로운 왕 중종이 들어선 지 불과 몇 개월 후 유자강을 위협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집니다. 다름 아닌 셀 수 없이 올라오는 상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지?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자광은 서울 출신의 흉사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유자광은 음흉한 도적의 자질을 가지고 간교한 꾀를 품고 재주와 구변을 써서 간사한 술책을 부리는 자입니다. 무오년에 김일손의 일을 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모함하려 폐주에게 함부로 죽이는 단서를 열었습니다. 계속 올라와요. 자, 이 상소들의 공통적 내용 무엇입니까? 유자광의 이제 폭로. 네. 세조대부터 공격받은 출신 문제는 물론이고요. 과거 문제까지 유자광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신료들이 총 공격을 한 겁니다. 와, 근데 1등 공신으로 같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니었네요. 아, 무섭다. 그동안 유자광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했던 모든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유자광에게 되돌아온 겁니다. 1507년 5월 유자광은 69세의 나이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강원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뒤 1512년 유자광은 74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